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00년 전쟁 이후로 샤를 7세, 프랑스와 1세, 앙리 3세, 그리고 부르봉 왕조를 연 앙리 4세와 루이 13세로 이어지면서 프랑스 왕권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었고, 특히 루이 13세 때는 프랑스가 30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프랑스는 명실상부 유럽 대륙에서 최대 강대국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그러니까 절대 왕정을 비로소 이룩했을 때가 루이 14세 때였죠. 오늘의 주인공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1643년 루이 14세가 부르봉 왕조의 3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절대 왕정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역대 프랑스 국왕들 중에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왕이기도 합니다. 루이 14세는 5세의 어린 나이에 등극했기 때문에 어머니 안 도트리슈가 섭정을 맡았습니다. 다만 안 도트리슈는 국정을 말아먹은 섭정자는 아니었습니다. 섭정자는 안 도트리슈이지만 법률가 출신의 마자랭에게 실무를 전부 맡겼는데, 이 마자랭이 아주 유능한 재상이었습니다. 마자랭은 이전 정권의 실권자였던 리슐리의 추기경의 정책을 적극 계승하기로 하며, 대내적으로는 절대 왕정 정책을 밀고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을 견제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리슐리에의 정책과 상당히 흡사했던 마자랭의 정책에 귀족들은 매우 불만이 많았고, 또 여러 개혁 정책들로 세금이 점점 과중되자 시민 계층도 불만이 쌓여갔죠. 결국 1648년과 1650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의 귀족과 의회 세력이 마자랭 추기경과 왕권 강화를 반대하며 내전을 일으킵니다. 이를 프롱드의 난이라고 하죠. 프롱드는 새총이란 뜻인데, 마자랭에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마자랭을 새총이라고 조롱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세금 부담과 중앙집권에 반발한 파리 고등법원과 귀족들이 주도했으나 결국은 왕당파와 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었고, 1652년에 10대의 루이 14세가 어머니 마자랭과 함께 반격에 성공하면서 프롱드의 난을 진압했고, 이 프롱드의 난 진압을 계기로 루이 14세가 정치계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또한 프롱드의 난을 주도했던 고등법원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정적 권한마저 박탈당합니다. 1661년 마자랭이 죽고 루이 14세의 친정이 시작되죠. 22살이었던 루이 14세는 중신들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재상 없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잘못 알려진 역사 어록 중 하나입니다. 루이 14세가 정확히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내용은 없으며 후대에 만들어진 루이 14세의 어록이죠. 그래도 어쨌든 루이 14세가 역대 가장 강력한 절대왕정을 이룩한 건 맞았죠. 루이 14세의 첫 번째 개혁은 인사 개편이었습니다. 재상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다수의 귀족 관리나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국무회의에서 모후를 포함해서 거의 다 추방시켜버리고, 부르주아 출신의 고급 공무원을 대거 기용해 왕당파로 만들죠. 예컨대 재무의 콜베르, 군사의 루부와 같은 인재들을 등용했죠. 지방 행정에 관련해서는 지방을 36개로 나누고 각 지방의 행정과 징세를 담당할 지방 장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루이 민법전, 형법전, 상법전, 노예에 관련된 흑인 법전 등을 성문법으로 제정하면서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죠. 콜베르의 무역 정책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콜베르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국부 증대를 목표로 절대왕정 시대 중상주의의 효시가 된 콜베르주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상주의 정책이란 철저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 제품에는 금지적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콜베르는 공업 육성 정책을 함께 실시하면서 특히 모직물 같은 수출용 전략 상품 등을 장려하였고, 왕립 또는 국왕 특허에 의한 특권 작업장을 각지에 설치하여 모직물 외에 사치품, 유리 등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무역을 관장하는 무역회사들을 만들어 해외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죠. 1685년 10월 18일에는 루이 14세가 과거 루이 14세의 할아버지인 앙리 4세가 선포했던 위그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인정해주었던 낭트 칙령을 철회해버렸습니다. 하나의 왕, 하나의 법률, 하나의 신앙을 지향했던 루이 14세는 위그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루이 14세는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고 있던 위그노의 존재들이 오히려 왕권에 방해된다고 여겼습니다. 위그노들의 공미권 당연히 백지화되었고요. 신교 성직자들은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위그노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 특히 영국, 네덜란드로 떠났는데, 이 위그노들이 대부분 상위계층인지라 이러한 대규모 이탈은 프랑스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가장 잘 알려진 업적은 영토 확장이죠. 루이 14세는 말씀드린 루부아를 필두로 유능한 군사보좌관을 두어 영토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시기 프랑스의 상비군 수는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루이 14세는 네덜란드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30년 전쟁 이후 프랑스가 워낙 어나더 레벨이 되어버리면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프랑스의 패권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유럽 여러 나라의 동맹을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이라고 하는데, 동맹국들끼리 프랑스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을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전쟁 혹은 9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재정적인 문제로 백기를 들게 됩니다. 1679년에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는 별수 없이 일부 영토를 적국에게 넘겨주었고, 네덜란드의 독립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루이 14세가 여기서 프랑스의 패권의 팽창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국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스페인의 국왕직을 두고 루이 14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또다시 경쟁하면서 전쟁이 터집니다. 프랑스가 스페인을 먹게 되면 프랑스의 위세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을 우려해 신성 로마 제국과 반 프랑스 국가들, 예컨대 영국과 네덜란드 등이 합세하여
취재하여 1710년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죠. 전쟁은 유럽 전역과 식민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1713년 위트레이트 조약과 1714년 라슈타트 조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는 사실상 무승부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대신 루이 14세는 자신의 손자 필립 5세를 스페인 국왕에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신 벨기에와 나폴리, 밀라노 등의 이탈리아 지역을 합스부르크 가문에게 넘겨주어야만 했고 영국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들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해상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너무 많은 국비를 투입하는 바람에 프랑스는 막대한 국력을 소모해야만 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야 루이 14세가 그렇게 대단한 영토 확장을 한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루이 14세의 팽창주의는 재정을 파탄으로 나아가게 한 기폭제였고 오늘날 루이 14세의 이미지는 요라는 빈수레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득도 분명히 있었지만 득보다 실이 더 큰 팽창 전쟁을 이어나갔죠. 더군다나 콜베르가 사망하면서 프랑스 경제는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그노의 대량 이탈도 프랑스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루이 14세를 포함해 프랑스 왕실의 사치수럼은 더 심해졌습니다. 루이 14세는 매일 수십 벌의 옷을 갈아입었고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거의 매일 호화로운 연회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그 덕에 프랑스 문화가 꽃피우기도 했지만 그 부작용은 상당했죠. 루이 14세의 가장 화려한 사치수럼을 상징하는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인데요. 베르사유 궁전이 있던 곳은 원래 작은 사냥용 별장이었지만 루이 14세는 수천 명의 장인과 건축가, 예술가를 동원해 지금의 거대한 궁전과 정원을 만듭니다. 정원에만 8km가 넘는 대형 수로와 분수가 있었다고 하고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를 비롯하여 15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마 퍼레이드, 연극, 오페라, 축제, 군주와 외국 대사들의 회견 장소의 중심이 되는 등 베르사유의 모든 장식들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울의 방부터 이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과 사치소름에 대해 말하자면 끝도 없죠.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작정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만든 궁전으로 태양 중심설과 지금도 무한히 팽창되고 있다는 무한 우주론을 담고 있는 바로크 우주관에 입각해 지어졌습니다. 이 화려함 속에 아주 교묘한 정치적 계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과 함께 궁정 예법까지 만드는데 이 궁정 예법을 에티켓이라 하였으며 에티켓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에티켓을 지키는가 이게 권력과 사회 상류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지배층 간에도 서열을 확실하게 정하고 본인에게 충성할수록 더 높은 서열을 두었으며 이 서열에 따라 사적 일상까지 규제해야 했습니다. 이를 차이의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데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를 더 많이 하고 플렉스를 하는 게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소비를 못하면 지배층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여겼고 소비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서열과 생존과 직결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과시하는 실질적인 수단이었죠. 그리고 루이 14세가 주관하는 연회에 초대되느냐 되지 않느냐도 매우 중요했고 이 서열은 루이 14세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됐기에 언제라도 내쳐지거나 불러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위선적인 교제술과 대화술이 난무하고 악덕, 가식, 사치가 만연해지죠. 또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나이프와 포크는 어떻게 두어야 한다, 생리적인 욕구는 최대한 감춘다, 침묵을 유지해라, 이렇게 행동해야 귀족답다는 사회적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 절대왕정 시절 가식과 사치가 판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또한 베르사유 궁전 내에 살롱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귀족계층의 여성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살롱을 주최했습니다. 귀족 및 시민계층들이 그들의 성이나 저택을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연회, 토론, 대화, 오락, 공연, 전시장으로 바꾸고 방들을 도시풍으로 새롭게 단장한 후 거기서 독서, 공연, 발표, 파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일종의 사교 공간이었죠. 여주인들이 미모 및 재치로 대화, 독서, 토론, 게임, 공연, 식도락 같은 여가 생활에 사교계와 문학계의 명사들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였고 역시 살롱에서도 직위나 출신 성분보다는 재치 및 언어적 구사력, 바른 예절을 미덕으로 삼았답니다. 이러니 루이 14세 다음 세대의 프랑스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박살나겠죠. 프랑스 절대왕정을 이룩한 루이 14세는 역설적으로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여러 세대에 걸쳐 시민계층, 이른바 부르주아들의 정치의식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 이들은 불합리한 프랑스의 병폐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대사건을 일으키니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 전에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이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자유주의는 유럽 계몽주의에서 기인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합리와 이성을 중요시하는 근대적 사고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유럽 계몽주의는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은 전 유럽에 팽배했던 사고관이었습니다. 30년 전쟁으로 기존 종교 중심적인 세계관이 점점 해체되고 절대왕정이라는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면서 반대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담론이 크게 언급됩니다. 종교든 왕권이든 과연 절대 공권력이 개인에게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종교나 국왕이 정립한 법보다 더 초월한
처벌하는 것은 없을까에 대한 시민의식의 대두로 사상가들은 자연법에 주목했습니다. 자연법이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 등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이 자연법이 사회계약설이란 사상으로 번졌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의 홉스와 로크 그리고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 등은 저마다 사회계약설을 해석한 사상을 내놓았는데 공통점은 국가는 개인들의 계약과 합의로 성립되었으며 따라서 국가보다 개인이 더 우선한다는 자유주의가 탄생하였죠. 특히 프랑스인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준 건 장자크 루소가 말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볼테르와 몽테스키에가 후발주자로 자유주의의 목소리를 얹었는데요. 볼테르는 종교적 관용, 이른바 똘레랑스를 주장하며 언론,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였고 몽테스키에는 권력의 남용과 남발을 막고자 최초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 분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피지크라트라는 경제학자 집단이 등장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라고 주장하였죠.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상이 일파만파 프랑스인들, 특히 부르주아 계층에게 퍼지고 있었으며 반동적으로 루이 14세의 절대왕정 그리고 어마어마한 국력 부담으로 인해 자유주의의 부르주아 세력들은 당장이라도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독립과 미국에서 공화정 정부가 수립되었던 미국 독립혁명이 프랑스에 가장 직접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실은 각종 사치스러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국가 재정이 문제라면서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늘 화려한 연애가 계속되었죠. 그 상징적인 인물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175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스부르크 가문 황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770년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정략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정치적 동맹을 위한 것이었지만 프랑스 궁정에서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초기부터 외국인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초기의 결혼 무상과 성생활 문제로 후계자 출산이 늦어 루이 16세와의 불화설이 퍼지기도 했죠. 1774년 루이 16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마리 앙투아네트도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로서 마리는 사치와 화려한 궁정생활로 이미 악명 높았습니다. 민중과 언론은 이를 과정해 오스트리아 여왕이 프랑스를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망언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건 후대 혁명을 일으키는 쪽에서 만들어낸 루머죠. 그럼에도 그녀가 사치스러웠던 건 맞죠. 앙시잉 레짐, 기존 프랑스 왕국 내 절대 왕정과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구체제 질서를 뜻합니다. 앙시잉 레짐에 의거하여 프랑스의 신분은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제1신분은 성직자 계층이고 두 번째 제2신분이 귀족, 그리고 나머지가 제3신분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제3신분에 시민계층과 농민계층, 노동자계층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끼리도 다 다르게 묶일 수 있는데 가장 낮은 등급의 한 개의 신분으로 엮이는 것에 불만이 많았겠죠. 성직자와 귀족 중심의 중세시대에는 문제가 될 게 없었지만 시민계층 부르주아 세력들은 성정하고 있는 마당에 기존의 앙시잉 레짐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제3신분이 인구의 98% 이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앙시잉 레짐은 시대착오적인 신분제도였죠. 1789년 5월, 때는 프랑스 왕국 부르봉 왕조의 5대 왕 루이 16세 시절이었습니다. 루이 14세 이후 프랑스의 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결국 세금 문제를 두고 각 신분별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삼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삼부회는 175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제3신분이 유일하게 정치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였는데 삼부회의 표결 방식은 각 신분별로 한 표씩 의사를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3신분들이 봤을 때 제3신분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데 성직자와 귀족들이 지배층의 특권을 위해 손을 잡는다면 제3신분의 의견은 묵살될 수 있었고 제3신분의 대표들은 표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나머지 제1신분과 제2신분이 거부했죠. 이때 제3신분의 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CAS가 유명한 연설을 펼쳤죠.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 하지만 구속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것이다. 특권 신분이 없다면 제3신분은 무엇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유롭고 번영하는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제3신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두 신분이 없으면 모든 게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제1신분과 제2신분이 제3신분들에게 회의장에 들어오게 못하게 하자 3부회에서 소외된 제3신분 대표들은 우리들이야말로 국민의 대표라며 인근 테니스 코트로 이동했고 국민의회라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제3신분의 정치의식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국민의회도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왕 루이 16세는 처음엔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회가 워낙 완강하자 무력을 동원해 이들을 해산시키기로 합니다. 병사들을 모아 파리 인근에 배치시기 시작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의회는 1789년 7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총, 탄약, 대포 등 무기와 군수품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신분은 시민 부르주아, 노동자, 농민 전체를 아우르는 신분이었지만 제3신분 대표로 선출되어 국민의회를 조직한 이들은 시민 부르주아 계층이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대혁명 그 자체는 노동자나 농민을 배제된 시민 부르주아 계층의 혁명이었죠.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 국민의회는 1789년 8월 인권선언을 합니다. 자유주의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천부 인권과 자연법에 의거한 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명백히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회는 인권선언과 더불어 봉건제도를 부정하고 근대적 사상에 입각한 헌법을 제정하기로 합니다. 1790년에 프랑스 전국을 83개도로 재편하고 지방의 행정과 사법제도를 통일합니다. 아울러 교회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성직자들에게는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체제로 만들죠. 그리고 여러 사상가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1791년 완성합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프랑스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참정권, 즉 투표권을 주어 의회 구성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시민계층, 유산자 부르주아에게만 해당되는 일종의 제한 선거였죠. 루이 16세는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왕의 자리라도 보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다만 루이 16세나 마리 앙투아네트나 혁명 세력의 감시 속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를 탈출해 해외 망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붙잡혀버렸습니다. 국민의회는 국왕의 해외 도피까지 이는 혁명에 대한 심각한 이미지 실추라며 입헌 군주제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이게 됩니다. 미국처럼 공화정 정부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1792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공식적으로 폐위되었습니다. 1792년 9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공개 재판을 받았고 국민의 자유에 대한 반역 음모 및 국가 전체의 안녕에 대한 위협 음모 등의 죄가 인정되어 처형이 결정되었죠. 그렇게 1793년 1월 두 사람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루이 16세는 죽기 직전 나는 죄가 없다고 외쳤으나 이미 단두대의 칼날이 그의 목을 떨어뜨린 상태였죠. 루이 16세가 단두대로 처형당하고는 혁명파들이 그 어린 아들을 루이 17세로 옹립하기는 했으나 계속 탑 안에 갇혀있던지라 루이 17세를 정식 왕이라 보지 않기도 합니다. 혁명파의 공화정부를 세우기 전까지 상징적인 성격으로 선포한 게 전부였죠. 이때 루이 17세의 나이 겨우 4살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는 루이 17세도 휘말려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탑에 갇혀서 죽기 전까지 루이 17세는 잔혹한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으며 밥도 안 줬다는 증언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삶의 소년이었는데 루이 17세 단두대 처형 직후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실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소년은 루이 17세가 아닌 대역이었고 루이 17세는 처형당하기 직전 도망쳤다는 소문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퍼졌습니다. 사실상 당시 프랑스인들은 이 소문을 거의 믿었고 몇 년 후 자신이 루이 17세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죠. 그러다 지난 2000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시신의 심장을 DNA 검사를 진행했는데 루이 17세의 친모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들 DNA인 게 확정되면서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은 루이 17세가 맞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에서는 점점 극단적 과격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로비스피에르였죠.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1758년 프랑스 아라스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외가 친척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파리의 루이 대왕 고등학교의 법학을 공부한 뒤 고향 아라스로 돌아가 변호사가 되었는데 청렴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변론으로 명성을 얻었죠. 장자크 루소의 계몽주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아 평등과 도덕적 정치에 매료되었는데 1789년 3부의 대의원으로 선출되며 혁명 정치에 뛰어들었고 국민의회에서 가난한 시민과 인권 옹호자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혁명 초기에는 급진적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으며 자코벤 클럽의 지도자로 성장해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코벤 강경파들의 의견이 힘을 얻으며 로베스피에르의 입지도 올라갔고 기존의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려 했던 계획을 버리고 공화정부를 세웁니다. 로베스피에르 주도로 형성된 프랑스 최초의 공화정부를 국민공회라고 하며 프랑스 제1공화국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1793년 루이 16세 처형 후 자코벤파 혁명위원들은 로베스피에르를 공안위원회의 위원으로 추대했고 로베스피에르는 사실상 혁명정부의 최고 실권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공안위원회는 군사, 외교, 치안, 경제까지 국가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전시 내각 같은 기구였죠. 로베스피에르는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과 개혁들을 하나둘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국민 총동원제라고 하여 모든 남성 시민들을 군복무 대상으로 삼은 개병제를 실시했습니다. 여성, 노인, 아동도 각자 전쟁 물자 생산, 간호, 애국심 교육 등으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근대적 국민군 개념의 출발이 되었죠. 경제적으로는 식량과 생필품, 임금의 상한을 두어 물가 폭등과 기근을 막고자 최고 가격제를 정하였고 귀족과 망명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농민과 무산계급에게 분배하였으며 장자 상속제도를 폐지하였죠. 아울러 투표권도 개정하여 기존에는 유산자 부르주아 계층에게만 부여되던 참정권을 모든 성인 남성에게 적용하였으며 1794년에는 노예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죠. 비록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의무교육제도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애당초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의 재정 악화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베스피에르의 개혁으로 프랑스의 재정이 괜찮아졌을까요? 오히려 역효과만 냈습니다. 최고 가격제로 인해 농민과 상인들이 이윤이 안 남으니까 물자를 시장에 내놓지 않았으며 밀수와 암시장이 횡행하면서
되면서 공식 유통망은 마비가 되어버렸죠. 결과적으로 도시에 유통되는 물자 부족은 더 심각해졌고 귀족과 교회의 재산을 몰수한 것도 딱히 재분배되지 않은 채 농민들은 여전히 영세 소농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부가 극단적으로 가격과 임금까지 통제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이 경직되고 시장의 자율성이 붕괴하면서 생산 및 유통 의욕이 떨어지게 되죠. 정치 경험이 없던 혁명정부는 재정 악화를 화폐 남발로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개병제로 인해 모든 남성들이 군대로 들어가게 되며 경제활동 인구가 극도로 적어져 농업 생산량이 줄고 식량 위기가 악화되었죠. 이러니 산업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생산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거죠. 단순히 경제개혁이 실패뿐 아니라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파는 극단적인 공포정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것을 통제하였고 반혁명 세력의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며 파리에서는 거의 매일 단두대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공회 산하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가 있었으며 반혁명 혐의만으로도 체포, 재판, 처형이 가능해졌죠. 또한 같은 혁명 사상을 지지하더라도 로베스피에르의 과격정책에 불만을 품기만 하면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 바로 단두대로 보내버렸습니다. 무차별적 탄압과 독재적 운영으로 공포와 불신을 낳고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은 유럽 타 국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루이 16세의 처형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를 전복하고 국왕을 처형하는 일은 다른 나라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타 국가의 지배층들은 혹시나 프랑스 대혁명이 자국의 민중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이유로 프랑스 혁명 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프랑스를 공격해왔습니다. 이를 대프랑스 동맹전쟁이라고 하죠. 로베스피에르는 전시 상황임을 내세워 공포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려고 했는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전쟁으로 인해 경제는 더더욱 붕괴되었죠. 결국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온건파 지롱드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국민공회 내 지롱드파는 병력을 동원하여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파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은 이미 자코뱅파에서도 로베스피에르의 연이은 실책과 심각한 국면으로 인해 등을 돌린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체포 당시 로베스피에르는 시민봉기와 군대 동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했고 자코뱅파는 완전히 몰락하죠. 이 사건을 테르미도르 반동 사건이라고 합니다. 테르미도르란 프랑스 혁명정부가 새롭게 제정하고 선포했던 역법 기준 11번째 달을 의미하며 오늘날 양력 역법 기준으로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을 의미합니다. 지롱드파의 반란이 성공하자 기존 공화정부 자체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구귀족들, 다시금 왕정을 세워야 한다고 여겼던 왕당파들도 민중들과 군대를 모아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을 방데미에르 13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전까지 집권했던 강경파 자코뱅파에서 극단적 공포정치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느라 당장에 이런 반란이 터졌을 때 이걸 진압할 수 있는 인재가 없었습니다. 지롱드파가 득세한 새로운 혁명정부는 부랴부랴 자코뱅파에 가담해서 감옥에 있던 군 장교 한 명을 꺼내어 방데미에르 13일 사건을 진압하도록 했는데 이 군 장교 입장에서는 이 반란을 제대로 진압해야 본인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군 장교는 시민들을 향해서 포도탄까지 퍼부을 정도로 과격하게 진압했고 덕분에 방데미에르 13일 사건은 진압되었죠. 이 군 장교가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진압작전에 성공한 공로로 지롱드파를 주도하던 폴 바라스의 총애를 받으며 혁명정부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스가 조제펜을 나폴레옹에게 소개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프랑스의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대프랑스 동맹이 시시각각 프랑스를 공격해온다는 거, 두 번째로 재정 문제였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폴레옹의 바라스를 설득한 해결책이 이탈리아 원정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약소 도시국가들이었지만 오히려 생존력은 강해서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던 도시국가들이 많았고 특히 털어먹을 게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탈리아 북부를 확실하게 제압하면 대프랑스 동맹의 핵심 세력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침공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스트리아도 이탈리아 북부에 대한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죠. 바라스는 나폴레옹을 이탈리아 원정의 사령관으로 삼아 이탈리아로 보냈습니다. 나폴레옹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탈리아 원정에 투입된 프랑스 군인들은 급료도 못 받고 군화도 없을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렸다고 하죠. 하지만 이 이탈리아 원정 이후의 프랑스는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796년에서 1797년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을 무찌르며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을 탈탈 털었고 그때마다 약탈한 물품을 본국으로 보냈는데 프랑스의 경제난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노예품이었다고 하죠. 제1차 이탈리아 원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도 빈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진 곳에 프랑스군이 도착하자 불안했던 오스트리아는 휴전을 제안했고 1797년 10월 campo formio 조약을 체결해서 이탈리아 북부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분할하기로 하면서 나폴레옹의 제1차 이탈리아 원정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일약 대스타로 발돋움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